자, 국내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10월 28일에도 이런 기준점을 잡아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2017년 고점까지의 흐름이에요. 국내 증시가 약했냐?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대비해서는요. 뭐 원체 이들은 돈을 많이 뿌려댔으니까. 유럽이나 아시아 대비해서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T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차트로 놓고 보실 때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차트로 놓고 보실 때. 응? 내일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응?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게 누구다? 요 표가 요겁니다. 지금 요거. 116%, 102%. 뭐가?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흐름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등한 강세를 쪘죠. 이 강세 흐름에 밑에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께 하나 부탁을 드릴 텐데 똑같은 시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트도 같이 넣어주세요. 똑같은 시점에. 그렇게 해서 4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장이 추가되는 거죠. 2장이. 그래서 이 표도 밑에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게 해서 같은 시점에 고점과 저점과 고점. 날짜까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날짜도.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의 상승률, SK 하이닉스의 상승률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지금 까먹었어. 이거 혼나야 돼, 윤정도. 이제는 하루가 달라요. 진짜 농담해라. 50 넘어가니까 뭐 50도 이제 훌쩍 넘어가 버리네. 그런데 하루가 달라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삼성전자가 이때 130%대 그리고 130%대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160%대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거는 확인해서 내일 다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IT 쪽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1년까지의 고점까지의 기준이 기술주가 다 잡아당긴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모든 흐름 기술주. 지금 뭐 애플 상상을 초월하죠. 최근 들어서 다시 지난해 연초처럼 테슬라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흐름의 기준이 뭡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리서치라든가 혹은 뭐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뉴스, 미디어의 그 내용들을 보셨을 때 그러한 내용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내용 말씀드리면 미국의 민주당 그 정권이 들어오면서 진보죠. 미국의 진보. 여기는 이제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체계로 이제 뭐 당 이름도 바꾸잖아. 우리처럼 뭐 툭하면 이름 바꾸고 그런 것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바꾸고 민주, 공화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죠. 그 양대산맥 기준에서 공화당의 보수와 민주당의 진보 딱 명확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긴 그 전통 에너지, 예? 그리고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 무슨 얘기냐면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이 발발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유가의 고공행진이라든가 그리고 원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이쪽은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럼 어떤 정책이 바뀌는 거냐면 보수 공화당의 기준에서 미국의 공화당의 기준에서는 야 환경세 필요 없어. 환경세 안 내도 돼. 뭔 환경세니.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아니 북극곰이 물속에 자거나 말거나 우리가 잘 살아야지. 환경세 필요 없어. 원유 개발해? 석탄 개발해? 뭐 이런 게 기준이 돼요. 이쪽은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유 우리 전 세계가 같이 살아야죠. 북극곰이 얼음에서 자야지. 얼음 밑에 다 녹아가지고 물속에서 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되면서 야 니들 환경세 많이 내. 원유 개발할 거야? 환경세 많이 내. 이렇게 정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은 여기가 좋은 사람들이고 그것도 아니 사실은. 들여다보면 정책적인 논리죠. 그리고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전통의학, 여기는 복제, 네? 바이오 이런 쪽의 기준.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전통적으로 IT. 그죠? 근데 지금 IT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쪽에서도 시가총액이 애플이 1위를 계속 유지했다. 그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화당 정부 때는 예전에 엑슨모빌이 대표적인 정유업체 엑슨모빌이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었고 시가총액 1위였는데 이번 공화당 정부에서는 엑슨모빌이 오히려 다우에서 퇴출이 됩니다. 퇴출됐잖아요. 시가총액 1위를 못해. 산업이 바뀐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의 나스닥의 기술주의 기준이 비단 민주당 정부 들어서서가 아니라 공화당 정부 때부터 이 강세 랠리를 가져갔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이나 일본 대비해서 강세를 띈 부분이 IT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더 높죠. 결론적으로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이 상승률, 우리나라가 가장 높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금 못 가는 거다. 발같지도 않은 소리. 물론 이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머지 국가들 보시면요. 안 밀렸어. 독일 빼고는요. 저 2016년 저점까지 안 밀렸단 말이에요. 안 밀렸어요. 2016년 저점까지. 그죠? 안 밀렸어. 독일 같은 경우가 살짝 이탈됩니다. 여기가 꼬리가 여기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꼬리가 여기 있어. 살짝. 요 꼬리 저기. 일본도 안 밀렸어. 안 깨졌어.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1900에서 1400까지 내려요.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시장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취약한 반쪽짜리잖아요, 아직까지. 응?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도 딱 한 가지 더 놓고 보실 게 전기전자 업종은요, 아예 내려가질 않아요. 아예. 전기전자 업종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 땡긴 거예요.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30%인데 전기전자 업종은 116%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2600이라는 이 고점을 이때 뚫죠. 전기전자 업종은요. 2020년 1월, 2월에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때 사상 최대 고점을 한 번 더 넘겨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요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을 전기전자 업종이 2600이라는 고점을 넘기는 거예요. 요 고점을 누가 넘겨도 여기서 깔짝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비덴트가 오늘 추가 급등 나올 때 쇼박스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를 넘기면 매수합니다 했을 때 뭐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 올려야 된다의 기준이에요. 깔짝깔짝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IT와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자동차 LG와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있는 쪽. 그쪽이 아닌 이상은 못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니다. 이게 지금 전기전자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왜 디커플링이 나왔냐?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삼성그룹 뭐 거쳐가야 될 부분 거쳐가야 돼. 클리너 작업해야 돼. 오너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가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었으면 다 청산하고 가라. 뭐 어떤 이유에서든 결론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은 2016년 저점을 안 깨.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다 깨요.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이 이 저점을 다 깨요. 물론 이제 바이오는 이때 깨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깹니다. 이 앞에서. 왜? 말 같지도 않은 거품을 만들어 놨었으니까. 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IT 거품.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바이오 거품. 황우석 교수, 바이오. 그러고 나서 똑같은 이제 그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 새로운 정부 들어왔을 때 2017년 하반기부터 묻지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신라젠이 터져 나온 거고 거기에서 터져 있던 바이오주들이 지금까지 대주주 지분 10% 전후 10% 미만인 종목도 많아. 근데 주가가 조단이야. 주가는 조단인데 들여다보면 매출은 60억, 70억.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그 흐름 속에서 그 거품이 깨지면서 바이오는 여기가 저점이 깨져요. 그리고 이때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점은 안 깨집니다. 어쨌든 2016년 저점을 유일하게 안 깬 거는 없어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가의 기준으로 이제 놓고 지수를 한 번 더 잡아드린 건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잘못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지수는 따로 가고 종목 업종하고 지수하고는 따로 간다 생각을 해요. 시장은 빠질 거고요. 시장은요. 삼성전자요. 전기전자 업종이요. 무너질 거고요. 그러니 이거 사세요. 뭘 사라는 얘기야. 안 돼요.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떼야 돼.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한 직원분께 말씀드리면은 유가증권 시장 월봉하고요. 전기전자 업종 월봉도 같이 해주세요. 예전에 해준 것처럼 요런 차트.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전기전자 업종.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2600. 시장 지수로 따지면. 그리고 여기 사상 최대치 넘기죠. 근데 지수는 2200, 뭐 2300. 2100인가?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깨져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린 거죠. 그 이렇게 깨져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깨진 그 흐름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흐름 너무 많이 올라서 못 간다. 말도 안 돼. 110% 올랐더라고. 근데 다우지수, S&P 500 지수도 110%, 나스닥이 135% 올랐어요.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왜 못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4,000포인트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어? 그리고 왜 우리가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잡았느냐? 2015년 12월을 기준 잡은 거 이때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 지금 뭐 FOMC 회의가요. 내일 있고요. 아우 진짜 그냥 화끈해 진짜. FOMC 회의 몇 번 열리나 1년에 몇 번 열리나 한번 물어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윤정도한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많은 데 가셔서 들으시잖아. FOMC 회의 1년에 몇 번 열려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8번. 1년에 몇 번이요? 8번. 며칠 간격으로? 45일 간격으로. 내년 일정, 내후년 일정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45일 간격으로 1년에 8번 열린다. 자, 출석 체크할 겸 845 한번 갑시다. 845. 845. FOMC 회의는 8번 열려요. F845 갈까? F845. 그럼 귀찮을까? 영어까지. 오히려 그냥 845 한번 갑시다. FOMC 회의는요. 8번 열려요. 1년에 45일 간격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1년에 8번씩이나 열리는 거야. FOMC 회의 맨날 들여다볼까? 맨날 똑같은 테이퍼링에 맨날 똑같은 금리 얘기인데 그러면은 내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기준에 여러분들께 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정을 해드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FOMC 회의 뭐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올 초만 해도 2월, 3월 달에 또 뭐 있었어요? 3월, 4월 달에 아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도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19 저점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데보다 못 간다. 미국보다 못 간다. 아이고 미국이 더 많이 갔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낙폭 과대해서 올라온 건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결론은요. 이 금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끝나. 내일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 845, 845. 나 물 좀 마시고. 845, 845. 845, 845, 845, 845.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F845도 올려주시네. 어우,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셔야 돼. 엄지척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뭐 100분 가까이 접촉해 계시는데 좋아요가 44개면 어떻게 70개인데 해야지. 예? 그럼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만에 금리 인상이냐면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 12월에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의 경기가 좋아졌는데 사실은 중국의 경기는 90년 초반부터 좋아져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2002년부터 더 탄력을 받고 중국의 영향력, 경제 동양에서의 영향력이에요? 증권 시장의 영향력 아니에요. 그때 왜 더 커지는 했을 때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산주의고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도 자기네 좀 어느 정도 만져요. 어찌됐든 두 자릿수 성장률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원자재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서 물동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서 2002년도 12월경에 그러니까 2002년도 4분기경에 해운업체들이 먼저 급격히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해운업체들의 주가가 막 급격히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2003년 3월 달에 2003년 3월에 시장이 512포인트,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가 512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는 언제 올리냐면은 시장 먼저 선반영돼 있고 금리는 경기가 이처럼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릴 만큼 그 금리가 언제 낮춘 거죠? 2001년 9.11 테러 때 그 이전 금리 저점은 3%대였는데 2001년 9.11 테러 때 1%까지 내려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9.11 테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온 겁니다. 단기 급등이.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인 이후에 다시 512포인트 찍고 돌릴 때 기준에 2003년도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완전히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좋아져서 9.11 테러가 터져서 금리를 예전에 저점이 3%였는데 1%까지 낮춰가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경기 부양을 하는데 1%까지 낮춰서
근데 야 이제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어. 그렇게 해서 언제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몇 번 올린 거예요? 17번. 1년에 8번이니까. 응? 그리고 나서 6월에 한 번 더 했으니까 17번. 한 번에 얼마 올려요? 25bp. 25bp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5%. 이 0.25%를 0.25%포인트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번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1% 금리였잖아요. 그죠? 플러스 4.2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얼마? 5.25까지 올린 거예요. 언제까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25까지 올린 겁니다. 이 금리를 언제 내려요? 언제 내려요? 2007년 9월에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008년이 아니라 2007년 9월에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윤정도는요, 2007년도에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할 때가 1,400인가 그랬는데 2,000포인트 넘긴다고 그랬거든. 근데 2007년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리의 기준에서 정점의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위치다. 2006년 6월 달에 찍었으니까 이제는 꺾일 일만 남았다. 정점에서 뭔가 문제 불거지면 경기부양체계 이론으로 꺾인다.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다. 도망쳐 나와야 된다. 그리고 2,000을 목표로 했는데 2007년도 7월인가요? 2,000을 넘깁니다. 그리고 2007년도 7월에 윤정도가 하여간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해.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000 넘겼으니까 이제 쉬셔야 된다. 응? 금리가 정점에 있고 2006년 6월 이후에 정점에 있고 쉬셔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냐고. 계속 전부 현금화하시고 말 안 들어요. 결국은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고 2007년 10월에 글로벌 시장이 다 그게 정점이 돼요. 2007년 10월이 전부 정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2007년 10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일 날 탁 열립니다. 악수하는 날이 10월 2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11월에 우리는 정점을 찍어요. 그러고 나서 금리를 2007년 9월에 내린 금리를 2008년도에 더 급격히 내리죠. 왜? 2008년도 1분기에 미국의 5위 IB 은행이 베어선스가 그러니까 운영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5위인 베어선스가 망합니다. 그리고 4위인 리먼브라더스가 망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3위인 메릴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핀수됩니다. 리먼브라더스가 대명사 격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 베어선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다 망한 거예요. 뭘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릴 정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줬거든. 파생상품에 레버리지 주면서 이자 비용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우리나라 이 당시에 스노우볼까지 나왔죠. 스노우볼. 이 당시 기준에 꺾기로 해서 은행이 기업체들한테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결론적으로 이 금리를 인상한 경우 꺾어 내려온 기준 말고요. 인상한 거 언제요? 2004년 이후에 2004년 6월 이후에 2015년 12월 2015년 12월 몇 년 만에 1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1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어떻게 돼 있다? 일단 누가 뭐래도 좋아졌다.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를 단행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영국도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유로존이 그냥 강경하게 추가적인 금리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결론은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브렉시트를 단행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기준에서
저를 뽑아주시면요 중간 선거를 해서요 유로존을 탈퇴할지 여부에 대해서 중간 선거를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시민들, 국민들이 뭐 후진국 국민들 아니잖아요. 어? 우리나라에서 영상 보여줄 때는 브렉시트가 뭔지 몰랐어요. 이거 투표 다시 하세요. 말도 안 돼. 그런 영상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영국 국민의 상당 부분이 브렉시트 단행하자. 유로존 탈퇴하자. 우리끼리 잘 먹고 사는데 왜 우리가 이민을 다 받아줘야 되고 일자리 부족하게 되고 영화에서 볼 때나 영국이 막 위험해 보이고 막 테러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영국만큼 또 치안이 잘 되는 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민자 받아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잖아. 일자리 뺏기고. 그래서 브렉시트 한 거예요. 무슨 뭐 브렉시트 하면 뭐 난리 날 것처럼 또 브렉시트가 잘못된 것처럼 브렉시트가 안 좋은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택한 겁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폭등 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화폐 가치 훼손 부분이 불을 더 붙인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보다는 금리가 저금리 상태거나 내려지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왜? 돈을 막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 괴롭히고 금리 내주자 해서 이제 억지로 금리를 낮춰봤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다시 바닥금리가 됐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2015년 12월 금리 올리기 전 그때처럼 제로금리인데 경기 동향은 어때요? 경제 지표는 어때요? 그 당시보다 월등히 좋죠. 돈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때보다 지표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행되는 테이퍼링이 문제가 돼요? 테이퍼링 얘기가 올해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테이퍼링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이퍼링을 단행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긴축 언급을 못한 이유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양당 모두 조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내가 당선되면은 경기 부양책으로 돈 무지하게 뿌려댈게라고 공약을 했잖아. 그 사이에 경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더 좋아졌죠,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딱 끝났는데 야, 공약 다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뿌려댄다라고 했던 그 부양책 자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해서 이건 뭐 너무 돈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막 나오게 되면은 안 돼, 버겁단 말이죠. 그죠? 살아나던 경기를 훼손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절히 눌러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돈 뿌린다고 했지. 대통령은 돈 뿌린다고 했지. 그래서 그 적절하게 조율했던 기간이 4월, 5월, 6월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얘기를 단행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의회에서 부양책 자금을 승인을 한다. 정치적인 논리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긴축해야 된다 얘기할 수는 없죠. 어찌됐든 뭐 그건 뒷얘기라고 치고 결론은요. 2013년도 5월에 그 당시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출구 전략, 긴축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13년 5월 이후에 시장은 멀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긴축을 했고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금리 올리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온 겁니다. 즉 올해 들어서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내년에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해도 그때 당시처럼 시장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나오죠. 왜? 돈을 너무 많이 뿌려댔으니까 또 코로나19로 또 그 여파로 해서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여파로 돈 무지하게 뿌렸잖아. 화폐 가치가 해서. 그러고 나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2015년도처럼 난리가 나는 거지. 예?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박 내려고 하루에 막 상한가 잡으려고? 그럼 누가 직장 다니나? 우리나라 누가 일해서 돈 버나? 재테크잖아요. 재테크 기준이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은행 수익, 1년 수익이 금리가 진짜 어렵더라. 제가 20년이 뭐야? 30년 됐네, 이제. 30년 전에 일본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응? 도피성 유학.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 이런 부분을 다 진행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는 유학 가기가 힘들었죠. 국비 유학생이나 뭐 이런 기준 아니면. 근데 이제 해외여행 자유가 되고 도피성 유학 하여간 유학이 좀 쉬웠던. 결국은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집에서 그때 조금 집이 잘 살았어. 잘 살았으니까 유학 갔겠지. 근데 일본에 이제 그 친척분이 계셨어요. 고모 할머님 계셨는데, 그 무지 잘 사시더라고. 하여간에 거기 용돈을 무지 받았어요. 양쪽으로 다 받았지. 집에서 받고 여기서도 받고. 돈이 넘치잖아. 그 이제 어디 저금을 좀 저금이라기보다 하여간에 뭔가 돈 좀 넣어놓을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우체국 금리가 제일 비싸다 이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윤정도 그때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는데 우체국 금리가 제일 비싸대. 그 우체국에 야 정기적금이나 뭐 이거 뭐 돈 넣어놓는 거 이거 뭐 있어 물어봤더니 친구가 일본인 친구가 알아봐 줬는데 우체국 연금리가 그 당시 30년 전인데 연금리가 1%인가 그래. 연금리가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그래.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1%. 야 결론적으로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그 정도로 시장 경제 자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 금리 인상의 기준이 저는 항상 방송할 때 연초에도 그랬어요. 가급적 빨리 인상하는 게 좋다. 그만큼의 자신감이 시장에 표출돼야 된다.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는 지표는 굉장히 좋아져 있다.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러 들어오시면서 시중 금리보다 내가 자산을 조금이라도 혹은 시중 금리 정도 수준이라도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연수익에 그 기준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 금리에 대한 추세의 흐름 범위를 놓고 보면서 내가 시장 수익률이 당연히 시중의 금리보다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사실 들썩거리는 거 아닙니까? 자금이 많으니까 부동산으로 가고 집값이 움직이는 거고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유동성의 흐름. 그게 주식시장에 지금 돈이 들어온 거고.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기준이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에 얼마나 그랬어요? 거래대금 4조 6,500억. 근데 2021년 1월 11일 날 코로나 막 자금 엄청 뿌려댔잖아요. 재난지원금.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 거래대금이요.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날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9%. 장중에 9% 올랐다 꼬리 달린 날. 44조 4천. 그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10조에서 15조 거래대금이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거래대금이 더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지죠. 터지겠죠. 100% 터지죠. 디커플링은 오래가지를 않아요. 미국의 흐름은 경기가 개선되고 지표가 개선되고 올라가는 것 플러스 화폐 가치의 훼손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업체는 엑슨모빌 시가총액 1위짜리가 다우에서 퇴출이 됐으니까. 좋은 업체는 계속 재평가의 기준을 잡아서 계속 올라가요. 뭐 애플 뭐 끝없이 올라가죠. 아마존 마찬가지죠. 테슬라 마찬가지죠. 시장의 지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000포인트 농담하는 게 아니라 4,000포인트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셔야지. 윤정도가 방송 나와서 아이고 상한가 대박 나셨어요. 누가 직장 다니나? 그리고 거래대금이 그나마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이라면 또 거래대금이 있더라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이라면 의미 없어요. 결론은 내 주력주 그래서 좀 채우자는 거예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아요. 코스닥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IT가 지수를 끌어올려 주니까 IT가 오늘 34포인트 중에서 18포인트 이상을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줬죠. 34포인트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한 종목이 13포인트를 끌어올려줬죠. 이 흐름이 조금 더 강화돼서 나오게 된다면 전체 지수는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 그 강세를 띌 때 이렇게 누구나 눈은 안나 행복해요. 오늘 같은 날은 농담이 아니라 회원가입도 없어. 왜? 내 종목 다 올랐는데 뭘 가입을 해.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정부 마케팅은 딴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수익이 이만큼 나셨는데 여러분들 수익은 요만큼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난해 11월, 12월, 1월 달 3개월 동안에 시장이 40% 올랐어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자가 내 계좌가 20%만 올라와도 혹은 10%만 올라와도 혹은 30%만 올라와도 혹은 40% 올라오면 이건 초대박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3개월 만에 계좌 수익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 다 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왜? 시장이 40% 올랐으니까 3개월 만에. 그러면 이 40%를 누가 땡겼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5에서 90% 올랐어요. LG화학이 뭐 끝났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들려고 주가 밀린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또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 보면 10조 주고 인수한다. 그게 악재라는 둥. 시가총액 3위까지 치고 올라온 LG화학에 대해서는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둥. 그래 60만 원 막 깨지죠. 그 LG화학이 75% 올라온 거예요. 11월, 12월, 1월 달에. 그리고 자동차가 대손충당금 잡은 게 악재라는 둥. 그래서 16만 원 막 깨뜨리고. 근데 그 자동차가 현대차가 20만 원대 후반. 시가총액 그 당시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상한가. 물론 이슈는 있었지만 그게 꼭 이슈만 갖고 변동이 커진 거지. 상승률의 기준은요. 실적이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LG화학만 갖고 있어서 3개월 계좌 수익이 80%인데 10%, 20%, 40% 수익 난 거 갖고 와, 나 대박 났어 이러신다니까. 지금도 오늘 같은 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다원시스에서 10%의 수익, 또 두산중공업에서 4%의 수익. 아니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3%의 기준, 하이닉스에서의 바닥 대비해서의 흐름, LG화학에 적은 것 같지만 아름아름 70만 원 찍고 지금 20%의 수익. 이 기준이 나야 되는데 이제 내 종목 조금 움직이니까 와, 빨개요, 좋아요. 주가 밀리면 선택을 잘하셔야 돼. 어떤 멘토를 만나서 어떤 해석을 듣느냐, 시장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도 2차 전지에 피곤해요. LNF 같은 경우 피곤하단 말이에요. 9월, 10월에 그 큰 수익을 내드리면 뭐예요? 마지막에 들어간 물량이 굉장히 지금 손실인데 그 물량을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줄어 있으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 끝난 진단키트, 다 끝난 바이오, 다 끝난 2차 전지, 다 끝난 뭐 어떤 종목 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도 주를 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얘는 원금 회복은 충분히 나와요. 그럼 현금성이 확보된 거죠. 나머지 수익 종목에서 실패가 되면 빨빨 잘라내고, 지난해 시즌 그렇게 큰 수익 내고 마지막에 7월 한 달 동안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왔잖아요. 그 수익 내고 30만 원대에서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 왜 10만 원에 30만 원 냈다고 막 마케팅하고 2조 넘는 거래되면서 우리는 초대박 냈습니다 하고 또 마지막에 들어오셨을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물량은 손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시즌은 복수를 할 수 있었어. 복수하고 나왔죠, 제대로.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도. 근데 신풍제약 복수를 못하고 상한가 수익도 내고 다 냈는데 마지막 자락에 도저히 힘겨워하실 때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50% 올라오는 거. 이틀 만인가? 그냥 막 쫙 미끄러졌다, 쫙. 그랬더니 2명이 이탈하셨어. 그래서 내가 말렸단 말이에요. 이탈하는 건 좋은데 패턴을 고치셔야 됩니다. 주력수 갖고 가시고 신풍제약 이런 거에 미련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때가 얼마냐면 10만 원 이탈되고 9만 원대 손절이거든요. 지금 반토막 나 있을걸? 근데 회복을 할 수 있느냐? 못해. 근데 그런 종목에 깨져 있을 때 눈물을 머금고라도 손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중간에 한번 들어가도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또 빠져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묻지 마지. 뭐 뭔지도 모르고 윤정도 앞에서는 이러고 있지만 옆에 가서 내가 이거 대박 냈어. 계좌 딱 까보면은 여기 그냥 쪽박난 종목이 더 많고 요거 하나 딱 움직였는데 야 대박 냈어 하고 결국은 계속 걔한테도 또 깨져. 응? 그잖아요. 10만 원 돌리고 쫙 올라갔다가 결국은요. 5만 원이잖아. 시즌이 나쁘다, 신풍제약이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은 시즌에 지금 33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에 지금 5만 원인데 무상증자 권리랑 뭐 감안해도 10만 원으로 치면 60% 이상 깨졌죠. 셀트리온 삼형제 11월 25일부터 해서 그 엄청난 수익을 또 잡아들였었는데 이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 50% 빠져 있어.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2위에서부터 쭉 밀려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60% 이상 빠져 있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결여된다는 거지. 왜? 실적이 없잖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같은 이 좋은 장에 지수나 설명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종목 꺼내가지고 대박 나셨잖아. 내일 아침에 상한가 잡아드릴게. 이게 좋아? 종목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계좌가 10%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지금 기준은 이 좋은 장에 3,000포인트 다시 넘겼네. 이게 아니고 4,000포인트를 갈 때 누가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느냐. 그 확률, 가능성.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40% 올라오는 거에 30% 이상 올라오는 거잖아요. 33% 뭐 이렇게. 그럼 시장 대비 40%라고 치고 시장 대비 주도주는 최소 1.5에서 그 이상 올라온다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어도 60% 계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4,000포인트까지 갈 때 그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 변동성 큰 종목에 비덴트 들어가실 거야? 비덴트 갖고 갖고 여기까지 시장 갈 때 비덴트 초대박 났습니다 이러시려고? 뭐 비덴트가 더 갈 수는 있어요. 그 변동성 어떻게 감당하게? 오늘 요 시황 맘먹고 진행을 해드린 거 어쩌다 보니까 원래 마케팅 해야 돼. 오늘 같은 날 가입 인원이 오히려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가입하겠냐고. 내 계좌가 10%인데 종목이 1,000개 이상 올라왔는데 유가증권 시장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잘 선택하시고 생각하셔야 돼. 어떤 거를, 어떤 멘토를 만나서 어떤 기준을 잡아낼 것이냐. 어찌 보면 다 올라오긴 했는데 밋밋해. 뭐 이런 종목 하루 이렇게 반짝 올라왔다고 알테오전 대박입니다 하실 거예요? 응?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잡으셔야 돼. 자, 4,000포인트 간다고 기준을 잡고 4444 한번 갑시다. 4444. 야, 4,000 가니까 주식도 주력주에서 4444 빨리 사자. 어차피 주식시장에 있을 거 엉뚱한 거 내일 봐서 그냥 단타면 한번 해볼까 그래 쇼박스 탁 들어갔다가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갔다가 쭉 올라가까지 땡큐 고마워 그랬다 쭉 빠져내려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마시고 수익 내고 교육받아서 쇼박스 땡큐에 꼬리 달려서 전량차익 실현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 있어야죠. 비덴트 행복해. 야, 얘 거래 터지고 막 가는데 야 1,500만 주 터지려 했더니 더 터지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고 또 나오고 4444 한번 갑시다. 저 물 좀 마시고 4444 엄지쳐 4444 그리고 사실은 윤정도도 더 깔끔해져야 돼. 방송도 이번에 다시 또 개편할 거예요. 그 내용도 마케팅 위주가 아니라 원래 이런 시황이라든가 종목도 제대로 좀 분석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쫓기는 거죠. 윤정도도 뭐가 그냥 뭐 좀 섹시하게 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유료 가입시키려고 어떻게 직원분들 월급 줘야 되는데 농담이고 장중에 올려드리는 전략은 그나마 어때요? 지금처럼의 기준이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 10분, 20분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카카오톡에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뭐예요? 장중에 10분, 20분 녹화해서 그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누가 해줘요? 또 수급이 들어와 있고 하는 종목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 다 잡아서 보여드리잖아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끝내줍니다, 저평가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올랐을 때 기준에서도 이거는 뭐 수급 논리의 흐름입니다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장중에 동영상 올라오는 거 봐야지. 종목 올라오는 거 봐야지. 또 개장 전에 공략할 종목 올려드리는 거. 조금 이따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또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리고 2,300개에서 5종목 올려드리는데 거기서 다 또 종목이 나와.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들 10월 달에 150%, 200% 올라올 때 거의 뭐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두산중공.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기술 투자. 물론 비덴트가 오늘 월등히 더 강했지만은 순환성으로 돌아서 움직여요. 대형주 기준에서 오늘 뭐 엄청난 시세 흐름은 아니지만은 누적적인 흐름에서 벌써 아름아름 70조 미만까지 깨졌던 우리 하이닉스가 70조 미만까지 깨졌었어요. 지금 이제 78조, 지금 자기 몫을 좀 하는 거고 얘가 좀 오늘 아쉽게 계속. 근데 누적 수급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흐름을 가져가서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만 그리고 이러한 시장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게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1월 종가 기준입니다. HTS에서 종가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은 전일 종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이 이렇다.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은 대형주하고 달라요. 대형주의 기준은 예전에는요. 자기 자본 수익, 아니 수익이 아니라 자기 자본 순위로 1위부터 100위까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그 다음에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301위부터가 소형주예요. 그 분류조차를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 이쪽은 그러니까 대형주의 기준이고 여기는 업종 대표주 1조 미만짜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1월에 가장 높을 때가 38%대. 지금 32%대.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19.25인데 퍼센테이지가 유가증권 시장의 비중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이죠. 전체 시장 코스닥까지 다 합쳐서의 기준으로 따지면 16%뿐이 안 돼. 하이닉스 마찬가지. 영업이익은 전체 시장의 5.68%인데 시가총액 3%. 이거는 굉장한 저평가예요. 이거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윤종도가 다 해드리잖아. 머슴이 잘났으면 머슴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31.94%인데 오늘 1.91% 움직였어요. 곱해주면 0.61. 시장에서 0.61%의 지수 영향력을 가지고 갔다. 그게 얼마? 18.17포인트. 오늘 얼마 올랐어요? 34포인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여기가 올린 건데 나머지 16포인트를 68%의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40% 올라오고 주도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5에서 90, LG화학 시가총액 3위가 75%, 자동차는 뭐 100% 이상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연초 기준에. 그렇게 움직였는데 내 계좌가 80% 수익이 아니라 그냥 20%만 수익 나도 땡큐하다는 거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순 논리로 내 계좌 수익이 물론 종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주도력을 갖고 조금만 움직여도 땡큐하다. 68%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얘 2배, 18포인트에 2배, 32포인트 올라와야죠. 똑같이 시장이 간다면. 그러니까 옥석가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테마주 하나 잘 잡아서 와 대박 났다. 누가 직장 다니냐고. 하루에 상한가 나와서 누가 직장 다니냐고. 어우 한 달 만에 위메이드 딱 올라와서 그럼 막 100% 다 들어갈 거야? 누가 직장 다녀? 아니 북한이 뭐 하려고 저러고 있어요? 인민 여러분 정부 보이세요? 자 미국장 조금 있으면 열리는데 공략해가지고 달러 봅시다. 그럼 되잖아. 그게 가능해요? 한 번, 두 번에 어떤 특이한 종목의 기준이 잡히는 거지? 응? 그리고 그 자산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거래대금이나 이런 기준. 거래대금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풍부하고 거래대금이 풍부해야 들어가서도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고 차익 실현하든 손절할 시간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뭐 비덴트 오늘 5% 단기공략 들여치면 푹 변동성이 프로그램 20만 주 내려 팔아버리면 그냥 훅 다시 매수 확 돌리면 확 어떻게 대처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처가 안 돼요. 그냥 냅뒀더니 나가더라. 그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은 격뿐이 안 됩니다. 사실. 하여간에 이러한 내용들 삼성전자의 100원당 0.82포인트 움직인다. 오늘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지수의 흐름이 13포인트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얼마? 지금 현재 기준에 7만 원대 초반인데 8만 원까지 움직여주면 시장은 얼마?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포인트 움직임이 나온다. 농담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60% 정도 11만 원대 움직일 때 시장은 얼마? 4,000포인트. 삼성전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6만 원에서 9만 원대 온 거예요. 그게 75% 올라온 겁니다. 6만 원 이탈된 상태에서 고점까지. 75%.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이 부분은 빨리빨리. 여기도 전서구형 떴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더디고 바보 같고 못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메이저들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지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네, 덜 샀네,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결국은 소형주조차도 메이저들이 위로든 아래로든 세게 움직임을 줘야 연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악 확인량 뜨고 나서의 추세적인 범위의 흐름.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5MA, 20MA 거래량을 넘긴 이 흐름. 요 흐름의 범위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여전히 어느 위치에서 잡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은 있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잡아서 얘는 진짜 나쁜 애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또 기아. 이쪽에 월봉의 전체적인 흐름도 여러분들이 두고 보셔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월봉 보시면은 어때요? 쭉 해서 오늘자 기준에서 일주 월봉을 보여드립니다. 요 기준에 요 2021년 요자락의 기준이 되는 거죠. 1월 달에는 어마어마한 테슬라 관련된 애플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지금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꼬리 빼고 이제 여기서부터 24만 원에서 20만 원 박스예요. 빠르게 돌려야 되는데 요자락이 오면 얘는 꼬리 빼고 사상 최대치 기준이 된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면 거의 다 깨져 내려가죠. 최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지만 꼬리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평균 단가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손실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손실폭이 제한적. 뭐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애가 시가총액 11위까지 내려가면서 반토막 이상 나는 거, 60조까지 올랐던 애가 30조가 안 되는 거, 근데 되돌릴 수 있느냐 기준에서 좀 제한적이잖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꼬리 빼고 나면 이 자락이 뭐예요? 최고의 자락인 거죠. 응? 당장 시세를 안 주는 것 같고 힘든 거 같죠. 아니, 주력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채워놓고 저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나머지 55에서 70%를 빼고 난 나머지 30에서 45%의 비중을 가지고 현금과 수익 종목에 대한 전략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상상을 초월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쪽도 카카오페이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또 변동성 확장. 저쪽에 누구 있어요? 저쪽에 SK그룹주들 지난해 IPO 단행하면서 지주사 SK까지 폭등 랠리.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바닥 대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물적 분할이 악재라면 여기가 깨고 내려갔어야죠. 또 리콜이 큰 뭐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면 이걸 깨고 내려가야죠. 결론은 70만 원 바닥 찍고 그것도 꼴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손실을 안겨준 종목인가? 아니야. 이제는 쉴 만큼 쉬었고 이제는 멈출 만큼 멈춰 있는데 IT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의 기준. 자동차도 민주당 정부에서의 친환경 부분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 또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의 범위에 실질적인 실적 개선까지. LG화학은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초 소재인 정유화학 쪽의 시세는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여요. 또 그렇게 움직여 왔고. 그리고 나서 기준이 뭐예요? 성장성이죠.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IPO를 진행하면서의 흐름, 그 기준을 다 잡아줍니다.